일이 아닌가 보네. 그러네. 뭐야, 저렇게 늘어났나 본데요, 저렇게? 아니 유럽을 다 정복했네. 스페인을 먹었는데. 합스부르크. 아.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가. 와우. 진짜 대박이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예술의 후원자이며 열렬한 수집가였습니다. 오페라 극장 아니에요? 맞아요. 루벤스와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등 서양 미술 거정의 명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중세와 근대를 거쳐 무려 600여 년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와우. 이들은 한때 전 유럽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하던 유럽 역사에서 중심에 섰던 왕가였습니다. 사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 역사 그 자체죠. 한때는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힘센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 왕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역사 시간에서도 저희는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요. 수도인 비엔나도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 된 것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덕분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근데 사실 합스부르크 스페인도 다스렸거든요. 이게 대항해 시대에서 스페인이 힘이 가장 센 나라 중 하나여서 그 역사를 학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하지만 합스부르크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의 지배는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 몰락이지? 뭐뭐의 몸 뭐야? 교수님 근데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스페인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최근 이제 여러 연구에서 이 가문이 몰락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유전병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사실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유전병은 오래전서부터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턱이 좀 그러실 텐데, 턱 쪽? 네, 이 초상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턱끝이 길게 돌출되어 있고 그러네요.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것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마침내 21세기에 들어서 스페인 산티아고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각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중 일부에서 기형과 불임을 일으키는 유전병이 나타났고 결국 이것이 가문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여러 대에 걸친 근친혼이었던 것이죠.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동맹국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최적의 동맹국을 찾게 된 것이죠. 그곳이 어디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스페인? 네, 맞습니다. 프랑스와 국경이 이제 맞닿은 이베리아 반도의 나라, 지금의 스페인이었습니다.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네, 맞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서 활발한 무역과 교육을 통해 유럽을 넘어 세계로 위상을 떨쳐나가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 입장에서 보면 스페인과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견제한다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는 유럽 패권국으로 떠오른 이제 스페인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결혼! 맞습니다. 결혼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특별한 결혼이 필요했죠. 대체 어떤 건지 가족 관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1496년에 아들 펠리페 1세를 스페인의 후아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정으로 쫓겨온 딸 마르가레테를 기억하시죠? 네. 스페인의 황태자 후안과 마르가레테를 결혼시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보이는데요. 바로 겹사돈이라고 있죠. 바로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 머리가 좋았네요. 뭐 여러 가지 동맹을 위해서 겹사동까지 해야 됐던 거예요? 물론이죠.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스페인 왕가에서 대가 끊기면 이제 프랑스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해서 땅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중 결혼을 통해 이제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이중 결혼으로 이득을 얻는 쪽이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리아죠. 예, 맞습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네. 마르가리트 공주가 결혼한 스페인의 황태자 이제 후안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와우. 게다가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어요. 또 다른 이중 결혼의 주인공 펠리페 1세 역시 결혼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내 후아나는 정신 이상 증세로 스페인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스페인의 왕과 왕비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왜 그래 스페인? 이상? 스페인의 최종 상속자는 후아나와 펠리페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카를 5세가 됩니다. 보시죠? 결국 막시밀리안의 이중 결혼 정책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핏줄이 스페인을 손에 넣게 된 거죠. 말도 안 된다. 카르로 5세는 다 가져가겠네요. 맞습니다. 싹쓸이했네. 교수님, 이중 결혼 하나로 지금 스페인을 차지하게 된 건데 이 정도면은 막시밀리안 1세는 진짜 결혼 정책이 황제네요.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얻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황제죠. 그런데 이 막시밀리안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계속됩니다.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엔 2남 4녀가 있었는데 이제 막시밀리안 1세는 손자 칼 5세와 페르디난드 1세 그리고 손녀 마리아의 결혼 상대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장손이었던 칼 5세의 결혼 상대는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포르투갈의 이사벨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또다시 이중 결혼을 추진합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또 다른 손자 페르디난드 1세와 손녀인 마리아를 헝가리의 왕의 자녀들과 이중 결혼을 시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또다시 시작한 이 이중 결혼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합스부르크죠. 네, 맞습니다. 헝가리를 먹는 겁니다. 또 누구요? 들어보시죠. 헝가리 왕이 된 러요시 2세가 후사 없이 1526년 오스만 튀르크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러요시 2세의 여동생인 안나가 헝가리와 보헤미아, 크로아치아의 상속권을 갖게 되죠.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페르디난드 1세가 이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수상하지 않아요? 조금 의심은 가는데. 사지로 몰아낸 것 같아. 음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운이라고 하기에는 결혼만 하면 다 죽어. 맞아. 네. 근데 물론 왕실의 죽음 뒤에는 항상 음모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련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수명은 그다지 이제 길지 않았고 또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염병도 많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했습니다. 한 명이 죽어도 또 다른 자녀가 빈자를 메울 수 있었으니까요.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런 결혼 정책을 두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지만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너는 결혼을 해라. 진짜 결혼 장려 정책이네요, 진짜. 야, 난 남자로서 전쟁이 낫겠다. 차라리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뭔가 더 보람찰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라. 네, 물론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이 헝가리 왕이었는데 이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결혼을 빗대갖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아, 조롱이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후 합스부르크의 그 결혼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이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아. 미키 씨, 당시에 이러한 정략 결혼 때문에 네. 새로 나온 문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에는 때를 잇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대요. 어떻게 테스트해요? 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잠자리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아, 임신을 시키는지 안 진짜 시키는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결혼이 무효가 되기도 했었어요. 대박이다. 예, 이렇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성공적인 결혼 정책에 이제 힘입어서 엄청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게 자식 농사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됩니다. 결혼으로. 예, 그래서 카를 5세의 직함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 스페인 왕, 독일 왕, 이탈리아 왕, 오스트리아 대공, 네덜란드 공작 등등 20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네, 하지만 이 남부러울 게 없는 이 카를 5세에게 한 가지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늘 그를 괴롭혔죠. 바로 이 부정교합이 아주 심했던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부정교합이 있던 카를 5세는 초상화에서처럼 늘 덥수룩한 수염을 고집했는데요. 수염을 잃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뻔한데? 턱을 가리려는 거 아니야? 예,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체적인 이유. 정답. 지원 씨, 면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턱이고 어디서부터가 수염인지를 몰라서 못 면도를 하는 거예요. 턱을 자를까 봐. 네, 재미나는 대답인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계속 음식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염을 턱받이처럼 썼다. 어머.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그 지금 쌤, 쌤. 그림을 보면은 네. 계속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네, 막 벌레가 들어가거나 약간 뭐 그런 거일 수도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 수염을 모기장 길이지- 같은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되지 아주 않았을까요? 셋이 정답입니다. 진짜. 나 천재인가 봐. 예, 수염으로 감춰졌지만 카를 5세는 심한 주걱턱에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입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수염을 기른 거죠. 어떡해. 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과제는 이제 광대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키는 것도 예, 중요하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를 위해 고심하던 합스부르크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결혼이죠. 결혼은 물론 결혼이죠. 어떤 결혼일까요? 어떤 결혼? 예, 근친혼. 혜성 씨 정답입니다. 바로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근친혼이 그게 방법이지? 자,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는 원래 오스트리아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롭게 얻은 스페인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요. 멀죠. 많이 멀어요. 예,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왕이 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다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숙적 프랑스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유력 제후들과 반 합스부르크 동맹을 맺고 합스부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든 스페인이든 왕이 자리를 비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칼 5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내의 영토를 자기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와 그 일대는 자신의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렇게 나뉜 두 가문은 각자 독립적으로 통치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문의 결속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문의 혈통을 끊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 결과 이들이 택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자신들끼리 결혼해 혈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근친혼이었던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문들과 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사이에 두고 다른 유럽 가문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카톨릭을 철저하게 신봉한 이 스페인은 이교도들, 특히 프로테스탄트들하고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 때부터 스페인에서 근친혼은 계속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네요. 종교적인 이유도 아주 컸었죠. 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2번이 근친혼이었어요. 예.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펠리페 2세는 2번 더 결혼을 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해요. 웬일로 절로 갔을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적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근친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째 부인 안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조카랑 결혼했어? 즉 펠리페 2세에겐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결국 펠리페 2세는 근친혼으로 낳은 조카와 또다시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펠리페 2세는 이미 41살이었고 조카인 안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와. 수연 씨, 그 펠리페 2세 아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피에 메리라는 영국 여왕인데요. 저희 배웠는데? 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부부 생활에 되게 재밌는 썰이 있거든요. 그게 그 여왕께서는 몸에서 엄청 심각한 악취가 났대요. 근데 필리페도 똑같이 입에서 엄청 심한 악취가 나가지고 여름에는 파리가 고일 정도였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불만도 표현을 못했다고 해요. 어머, 그런 일이. 네. 그리고 필리페가 와이프가 죽은 후에 심지어 그의 여동생한테 대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유럽 역사는 완전 난리 났겠죠. 네, 이 근친혼 때문이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저주라고 할 만한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후대까지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펠리페 2세와 사촌지간이었던 첫 번째 아내 마누엘라 사이에서 태어난 돈 카를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와 이제 실러의 돈 카를로스라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작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주인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실제 주인공입니다. 사실 돈 카를로스는 친모인 마누엘라가 죽음과 맞바꾼 이런 아들이었지만 별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저기 주걱턱이랑 입술 튀어나온 거 보여요.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왔나? 네, 배가 나온 거. 또 다른 거 한번 유심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가늘어요? 예, 다리가 좀 그렇죠? 예, 바로 다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예요? 자, 당시 스페인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이 돈 카를로스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짧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의 이 약간 말을 더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데? 아니 미키 씨 돈칼로스한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돈카를로스가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산토끼를 잡아서 데워 죽이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있는 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신발 장인에게 부츠를 먹게 하고 뭐 하는 네. 거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기사를 보면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는데 카를로스가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네. 유전병인가 봐요. 수현 씨 그러면 당시에 카를로스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좋지는 않았죠. 이제 스페인에 있던 오스트리아 대사는 왕자가 자기의 행동이 옳거나 구름을 물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고도 하셨고 프랑스 대사도 왕자가 화가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자와 함께 살아야 할 여자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해요. 안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네요. 네. 게다가 그 한간의 소문에는 이 돈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미소년같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혹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기억하시죠? 대가 끊기는 거? 대가 끊기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이때 아버지 펠리페 2세는 한 소녀를 대상으로 돈 카를로스의 생식 능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 다행히 펠리페 2세가 우려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자, 하지만 이 몸이 약했던 돈 칼로스는 이제 생사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됩니다. 17살 때 돈 칼로스가 이제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지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걱정한 펠리페 2세는 당시에 유명한 의사와 해부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치료하게 했죠. 하지만 별로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때 한 신부가 나타나 치료를 위해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뭐야? 바로 미이라를 시신이지만 미이라를 아들의 옆에 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끔찍해서 놀래서 깨라고? 깜짝이야 씨. 민간요법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거구나. 웃겨. 이제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볼까요? 네. 근데 뭐 빛나는데 왜 빛나는 거야? 근데 왜 하필 죽은 사람을? 절망에 빠진 스페인의 카를로스 왕세자는 성스러운 몸의 손길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성체. 이 미이라의 주인공은 한 100여 년 전에 살아생전에 기적을 행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성인이네. 네. 펠리페 2세는 이제 신부의 조언에 따라서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이 미이라를 가져와 왕자 옆에 누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낸 돈 카를로스에게 하늘의 도움은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놀랍게도 왕자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깨어나서 펠리페 2세 아버지에게 이 미이라의 주인공을 이 꿈에서 만났다고 말했고 후에 이 인물은 성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디에고라는 이 성인인데요. 하지만 이
겨우 목숨을 건진 이 돈 카를로스는 도를 넘는 이런 기행을 펼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대해서 엄청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의 반란 세력과 이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집안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돈 칼로스의 상태는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 더 심해졌죠.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다이아몬드에 독이 들었다고 그것을 막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침대를 눈으로 가득 채우고 얼음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일삼다가 1568년 23살의 나이로 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펠리페 2세 뒤를 이어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펠리페 2세의 이 3명의 아내가 죽고 외아들 돈 카를로스도 죽은 지 이제 10년 후에 조카와 4번째 결혼을 했던 펠리페 2세는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하. 그가 바로 펠리페 3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3세는 아버지처럼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펠리페 3세는 신하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스페인 통치에 소홀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근친혼을 선택한 거죠.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손녀 마르가리타입니다. 6촌벌 4촌 사이가 부부가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 때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은 더 정략적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국력이 강해졌던 겁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펠리페 4세는 23살의 나이에 이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펠리페 4세는 곧바로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시집간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29살 차이의 마리아나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요? 네, 여동생의 딸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우 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너무 못하겠는데. 근데 나이도 나이인데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절대 못할 것 네, 같은데.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하지만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을 해서라도 다른 가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의 핏줄이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영토를 지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가문이랑 결혼해서 그 혹시 땅이 넘어갈까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펠리페 4세와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이제 간질을 앓다가 이제 죽어요. 두 아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희망? 예, 바로 1651년에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아우 귀여워. 네,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유전병이 진짜. 없는데요? 네. 자, 마르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가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이뻐했던 딸이어서 나의 기쁨이라고 늘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손이 귀했던 펠리페 4세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삼촌뻘인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일찌감치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사위이자 같은 가문의 레오폴드 1세가 스페인 왕조를 이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미래의 신부인 마르가르타 공주의 외모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걔가 영화 보면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뭐 편지나 이런 걸 보낼 때 비둘기를 썼잖아요. 네. 혹시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마드리드에서 비인까지 비둘기가 날아가서 아마 떨어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수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초상화를 계속 그려오라고 해요. 주기적으로.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바로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그린 전신 초상화를 요구한 거죠. 야, 그럼 초상화 많이 남았겠다. 예. 그녀가 커가는 모습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진짜 예쁜데? 비슷하다. 익숙한 예쁘게 자랐다. 네. 첫 번째는 마르가르타 공주가 5살 무렵 때, 그다음 두 번째는 8살 무렵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살 무렵 필리페 4세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 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르가리타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정혼자에게 이제 확인시켜 준 것이죠. 수현 씨 이렇게 초상화를 계속 그려왔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공주분 왼쪽 손에 모피가 보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삼촌이자 남편 레오폴드의 선물인데요. 선물을 잘 받은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거 빼돌릴 수 있으니까. 잘 받았다. 그런데 이 초상화를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턱이 나오기 시작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턱이 점점 길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예쁜데. 아, 초상화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려달라 그랬나 보다.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뽀샵. 뽀샵입니다. 예. 아, 옛날 보샵. 이는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아버지 펠리페 4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형적인 턱 모양이죠. 예, 훗날 우리가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합스부르크의 턱이 계속 해왔던 근친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2019년에 Annals of Human Biology라는 그 인간 생물학 연대기라는 과학 학술지에 이 합스부르크 턱과 근친혼과의 관계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에 걸쳐서 얼굴 변형의 정도와 근친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부모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계승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친혼을 할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된 여러 자료를 보면 필리페 2세가 부정교합이 그렇게 심각해서 이제 생긴 별명이 바로 서류왕이에요. 서류왕? 서류? 네,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왕가 최초로 서류 결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말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 합스부르크의 인물들을 그린 화가들은 그들의 턱을 가능하면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는 공주의 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당대 최고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는 공주 옆에 주변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주변 인물들을 활용한다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역시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벨라스케스는 아주 세심하게 시녀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맞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외소증 여성입니다. 특히 이제 펠리페 4세 때 이 초상화에는 외소증 이 시종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대비 효과를 노린 왕실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수현 씨, 합스부르크 가문이 또 외모를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거의 모든 초상화에 목 부분이 풍성하게 부풀러진 옷깃이 등장하거든요. 여성들 경우에는 머리나 옷깃으로 이목을 끌어서 척이나 입 주변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리가리타 공주는 15살이 되던 해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홍보물까지 발간해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한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르가리타, 스페인의 아이, 스페인 카톨릭 국왕 펠리페 4세의 딸, 우리가 원하는 고귀한 사람. 왕의 마음에도 들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황제의 왕좌 옆에 앉아 결실을 맺는 통치를 하십시오. 네. 이 홍보물에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 15살의 이 스페인 공주 마리가리타와 44살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의 결혼은 이제 당시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가에 닥친 비극은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 뭐야? 마리가리타는 몸이 약했지만 가문과 전 유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임신을 도전하게 되는데 21살 될 때까지 총 4번을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2번을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아유. 하지만 대를 잇는 아들은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컸는지 그녀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끝내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떡해. 교수님, 이게 근데 비극이 턱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숨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명하는 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그리고 2018년 각각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이 이들의 수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어요. 와. 그 결과 근친혼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근친혼으로 태어난 34명의 아이들 중에 약 30% 정도는 생후 1년 안에 죽고 약 한 50% 정도는 10살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것도. 아니, 그렇게 농사를 전하는데 대가 끊길 위험도 오네? 자, 하지만 이때 대가 끊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이 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펠리페 4세와 조카 마리아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 바로 까를로스 2세입니다. 이 까를로스 2세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 전체가 기쁨에 들썩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스페인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여왕께서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큰 머리,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통통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건강하게는 하는데 네. 믿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왕자의 모습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좀 미화시켰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왕자 까를로스 2세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까를로스 2세는 3살 때까지 두개골의 뼈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등까지 굽은 구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6살 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9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현 씨, 그 카를로스 2세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언제 죽을지 내기까지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칼루스의 건강 상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대요. 그래서 펠리페 4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왕위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에게 섭정을 부탁했고 10대 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1679년 11월 7일에 19세 되던 해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작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걷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길고 좁고 가늘고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합니다. 그 최악이란 얘긴데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병약해 보여요. 네. 이 기록에 의하면 카를로스 2세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에서 큰 국가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잇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즉위한 해에 카를로스 2세는 태양왕 왕이라고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조카인 마리아 루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 마리아 루이사가 스페인에 왔을 때 카를로스 2세는 너무나 좋아서 흥분해갖고 사절단보다 훨씬 앞서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변덕스러운 성격이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나 숨 쉬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을 한다든가 숨을 쉬지 않을 거야. 카를로스 2세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갖고 후사가 없이 마리 루이사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또 죽었어? 이후 카를로스 2세는 아내의 죽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결혼을 또 준비하죠. 진짜 대박이다. 그럼 두 번째 아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리아 아나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마르가레타 공주가 죽은 후에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재혼한 왕후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입니다. 우와, 같은 집안이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숨풍숨풍 낳는. 예, 맞습니다. 숨풍숨풍 낳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다산을 했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카를로스 2세에게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 조건이 결혼 조건이 바로 뭐겠어요? 다산 DNA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 둘 결혼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예, 뭐 불행히도 카를로스 2세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를로스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퇴마 의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그는 항상 목에 작은 자루를 걸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발톱, 그다음에 머리카락, 소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진짜 대박이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카를로스 2세가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도록 강요까지 아닐 거야. 했는데 교회 높은 재단에서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게 엑소시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 비둘기 시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동물 내장을 먹는 거 다 처방 방법이었어요. 저게 처방이라고? 너무 심한데 이거?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안 생겼어요.
안 생기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오히려 본인 더안 생기겠다. 생길 것 같아.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네. 하다가. 네. 이 아이를 갖기는커녕 카를로스 2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특사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카를로스 2세의 건강에 대해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먹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왜냐하면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위아래 치아가 맞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약해 먹은 걸 다 소화하지 못해 모두 개워내거나 배설합니다. 안타까운데요. 예, 이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를 이제 반복했던 카를로스 2세는 결국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됐다. 참 진짜. 그리고 이 악마에 들렸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지만 이례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심장은 후추 알갱이만하게 작고 내장은 부패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신장에는 3개의 큰 돌이 있었고 또 고환이 석탄처럼 검게 변해서 1개만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당시에 카를로스 2세의 병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오늘날 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성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유.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카를로스 2세가 이제 후사 없이 죽자 이제 온 유럽의 초미의 관심사는 스페인 왕위 계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약 10여 년간 프랑스와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지만 스페인 왕위는 끝내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유. 이로써 스페인에서 합스부 왕가의 지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 최악의 탐욕가로 유명해진 교황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 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탐욕의 화신으로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와. 유명하죠. 진짜 탐욕스러워 딱 봐도. 얼마나 탐욕을 부렸나요? 뭐 식스투스보다 뭐 상대도 안 되나요? 들어보시면 기대 이상이실 겁니다. 와, 나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예, 자 교황이 되는 과정부터 사실 이 알렉산데르 6세는 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 알렉산데르 6세의 외삼촌이 교황이었거든요. 짧은 기간 교황이었는데 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25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와. 그리고 이후에 추기경의 급여, 그다음에 뭐 벌어들이는 헌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추기경 중에 한 명으로 또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알렉산데르 6세가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61세가 되었을 무렵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교황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에서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단독 후보는 아니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미 60세가 넘었던 알렉산데르 6세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 교황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이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줬을까요? 그렇죠. 또 포섭하는구나 주변에. 예, 당시 한 기록에 따르면 은을 가득 실은 노새 4마리가 알렉산데르 6세의 집을 떠나서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한 추기경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매수하는 거죠. 와. 그리고 교황이 됐을 때 그에게 한 자리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려 나왔습니다.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 당한 사람이나. 당시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메디치 가문의 한 추기경이 알렉산데르 6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탐욕스러운 늑대 권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심각하네.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6세는 결국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교황이 됐으니 끝났을까요? 이제 시작이죠. 예. 교황이 됐으니까. 네, 알렉산더 6세의 탐욕은 교황이 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6세가 성직자 시절에 이제 사생활을 둔 케이스였는데 알렉산더 6세의 자식들이 모두 16명이라고 알려져. 와, 아이 진짜 16명이요? 그런데 알렉산더 6세는 특히 사생아들과의 자신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탐욕의 화신이다로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엄마가 다 다른 거 아니야? 복잡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반노차 데이 까타네이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생아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4명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6세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1493년 9월 19일 바티칸 교서의 내용을 옮긴 책이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알렉산더 6세는 기사 도미니크 다리나노와 반노차 데 카타네이의 법적 아들인 체사레를 발렌시아의 선출 주교로 선언하면서 그를 입양하고 보르자 가문의 권리와 특혜를 수여한다. 또한 알렉산더 6세는 자신이 추기경이었던 당시 간디아 공작인 아들 후안을 낳았다고 표명한다. 알렉산더 6세는 어쨌든 자신의 아들임을 은근슬쩍 인정하면서 첫째 아들인 체사레, 성이 보르지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름? 유명한 가문. 유명한 가문이죠. 특히 첫째 아들인 체사레 보르지아가 유명해진 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바로 이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제사를 아, 그래요? 아, 군주론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알려진 첫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냐면 추기경 자리를 줍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인 후안에게는 공작의 자기와 함께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인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6세가 바로 이 자녀들과 이상한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춤이에요? 어떤 거죠? 자식들과 관련해서? 바로 교황의 가족 중에 근친 상간으로 엮여 있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뭘? 뭐 누구랑 근친 상가는 건데요? 하나는 바로 아버지 알렉산더 6세와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러지 마 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아빠랑 딸이? 싫어.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루크레치아가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이쁘도. 그 예뻤다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약간 모티첼리 비너스 너무 같은 어려, 이미지. 애기야. 이쁘긴 해. 당대 사람들은 정말 뭐 루크레치아 미모를 그렇게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녀는 중간 키에 우아한 자태를 지녔으며 얼굴은 약간 길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치아는 눈부시게 희고 목은 가늘고 고우며 가슴의 균형은 감탄할 만하다. 심지어 이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주기경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적으로도 이용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 말도 근데 안 돼. 루크레치아가 그때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12살?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그 됐다. 딸의 아름다움을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던 거죠.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증거가 있어야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치아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하위가 되는 이 스포르치아 가문의 총각에게 내걸었던 조건이 루크레치아가 아직 어리니 그리고 결혼의 준비가 안 됐으니 1년 후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알렉산드르 6세를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를 흠집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루크레치아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대부분을 이 루크레치아는 결혼했지만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아빠랑 살았다고? 네. 나 그거 되게 이상해. 하지만 스포르치아 가문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자 알렉산드르 6세는 꾀를 내서 이 결혼을 혼인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과연 무슨 이유로 딸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그 남편한테 뭔가 그치. 다른 여자가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기능을 오늘 진짜 신내림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말도 안 돼. 자신의 사위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불구다라는 이유로 이 결혼은 혼인 무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별일이 다 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씨.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아, 웃겨. 와.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뭘까? 첫 번째 남편과 혼인 무효 후 수도원에 잠시 들어가 있던 루크레치아는 아버지 알렉산드르 6세와의 근친상간 소문에 또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정답. 네, 혜성 씨. 첫 번째 남편이 그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거야. 나 이게 생각했어. 맞는 것 같은데? 혜성 씨 정답. 그래. 해석이 너도 잘하네, 이런 거. 아니 이번에 규현 씨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생각했어요. 역시. 역시. 역시 왜 역시야? 역시. 바로 루크레치아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적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당연히 근친상간 소문이 또다시 확대되게 됩니다. 그치, 입장은 좀. 그런데 알렉산드르 6세 가족 내의 근친상간 소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세살에 오빠잖아요. 잠깐만. 그럼 오빠. 큰아들 세살의 보르지아. 뭐야. 잠깐만. 너무 싫어. 또 다른 소문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6세의 딸인 루크레치아와 그의 첫째 아들 체사레였습니다. 그럼 아빠랑 아들이랑 딸이 삼각관계네요. 네, 그렇죠. 너무 싫어. 너무 싫다, 진짜. 소름 돋아.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 남매 간의 소문이 난 근거도 있나요? 여러 의혹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루크레치아 주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이제 혼인 무효 이후에 출산을 하면서 논란을 한번 빚었잖아요. 그런 루크레치아가 이번에는 나폴리 왕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나폴리 왕국의 왕자죠. 이제 공작인 알폰소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도
결혼하고 2년 만에 파경을 맞아요.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루크레치아의 두 번째 결혼. 이번에는 왜 파경을 맞게 되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알폰소가 병에 걸려요. 알폰소가 병에 걸려. 어떤 병에 걸려? 너무 늙어가지고. 알폰소는 루크레치아보다 한 살 어린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루크레치아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밤마다 울었어요. 나는 채사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엉엉 울어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혼했다. 아, 혜성 씨 오답입니다. 알폰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정답. 정답. 규현 씨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알폰소가 네. 죽어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그게 쉬웠네. 루크레치아의 두 번째 남편인 나폴리 왕국의 알폰소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왜? 칼을 맞고 죽는데요.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채사레? 과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했어. 청부살인? 이 알폰소의 목을 조르는 사람은 미켈레토 코렐라라는 인물로 채사레 보르지아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남편을 질투했다. 그 나머지 채사레 보르지아가 암살자를 고용해서 자기의 처남을 살해했다. 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사레 보르지아의 부하가 루크레치아의 남편을 죽일 때 루크레치아가 그 사건을, 그 음모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독을 사전에 먹였다라는 이야기도 돌게 됩니다. 와, 막장이다. 자, 이 근친상간에 대한 소문은 보르지아 가문을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제 이런 소문이 날 만큼 교황에 대한 반발심과 정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로 6세가 실제로도 문란한 생활을 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탐욕을 드러냈던 교황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로 6세는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아의 엄마였던 반노차 외에도 주변에 이제 여러 여성들을 이제 거느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은 금발에 검은 눈동자 또 동그란 얼굴형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던 줄리아 파르네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와, 알렉산드로 6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름다운 줄리아 파르네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무려 43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지 마 좀. 44살 나이 차이? 제가 지금 한 살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네.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당시에 이 줄리아 파르네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건데 이에도 아랑곳않고 알렉산드로 6세는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여자의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거를? 놀랍게도 이 줄리아의 남편은 별다른 거부나 저항 또는 하지 않아요. 사실 줄리아의 남편이 알렉산드로 6세의 팔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황의 만행을 친척이기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녀의 남편은 교황 알렉산드로 6세에 의해서 로마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행정관 직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와, 말도 안 돼. 게다가 줄리아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며느리와 교황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까지. 그리고 줄리아 역시 남편을 놔두고 교황의 정부로 살아간 이유가 따로 또 있었는데요.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로 6세를 통해서 자신의 친오빠인 알렉산드로를
추기경으로, 즉 고위 성직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인물은 훗날 1534년 교황에 오르는 바오로 3세입니다. 자, 니키 씨. 네. 교황과 줄리아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줄리아가 살았던 궁전에는 혼자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줄리아 시어머니랑 루크레치아 같이 살았어요. 한 곳에 한 집에서 너무 이상한 조합이야. 이렇게 이제 유부녀까지도 탐했던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줄리아 파레네즈의 한 여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속상하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6세는 바티칸 내 자신의 거처에서 알밤 연회라는 파티도 열었습니다. 알밤? 예, 알밤 파티. 밤? 알밤이 뭐죠? 어떤 연회였을까요? 벌거벗고? 알몸으로 밤을 지새서 알밤이라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추측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몸의 밤이라서 알밤. 네. 이 알밤 연회에는 교황청 안으로 약 50여 명의 매춘녀들을 불러들여서 손님들과 함께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이제 의전 책임자였던 한 인물이 묘사한 이 연회 모습이 있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황 체사레 그의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매춘부들이 샹들리에 사이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흩뿌려 놓은 밤을 주우러 다녔다. 연회는 손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매춘부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누군가 소리쳤다.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도 값비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죠. 너무 세다. 진짜.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연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알렉산드르 6세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는 성직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거리낌 없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세속적인 인물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교수님 근데 네. 당시에 알렉산드르 6세가 저렇게 탐욕을 부리면 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들은 교황이 자신의 가문, 이속만 챙기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르 6세를 그린 이제 캐리커처가 하나 있는데 거의 괴물처럼 그려놨네요. 네,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6세를 악마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에고 숨 빠빠, 내가 교황이다라고 쓰여 있고요. 파파구나. 네. 교황관을 삼중관을 지금 쓰고 있고 신발에는 이제 십자가 그려진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인간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악마네요, 악마. 그러네. 예. 이 교황을 가르쳐서 당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정당한 수단이나 반칙으로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본성은 사기꾼처럼 모든 일에 사기를 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무실과 혜택도 팔아넘긴다. 네, 교황을 이렇게 사기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미 충격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공감합니다. 이렇게 삼욕을 부리던 알렉산더 6세는 재위 11년 만에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